있잖아. 전쟁이 터졌는데 오히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전 세계가 중동발 지정학적 충격에 흔들리고 있잖아. 뉴스 켜면 온통 이란, 이스라엘, 미국 이야기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불안해하면서 계좌 새로 고침만 하고 있거든. 주가 떨어지면 가슴 철렁하고, 유가 오른다는 말 들으면 또 한숨 쉬고. 그게 지금 우리 대부분의 반응이야. 그런데 말이야,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지금이 기회라며 조용히 움직이고 있어. 전쟁이 터졌는데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면서 웃고 있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패턴이야. 실제로 벌어진 일이라고. 오해하면 안 돼. 전쟁을 반기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시장은 전쟁 중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도 돈의 흐름은 반드시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는 거지. 공포에 얼어붙은 동안에 그 흐름을 놓치는 건 정말 아깝잖아.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이 중동 위기가 도대체 왜 터졌는지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돈이 실제로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까지 전부 짚어볼 거야. 불안할수록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해. 뭉뚱그려 무서워하는 것보다 제대로 이해하는 게 훨씬 낫거든. 자, 그럼 시작해볼게. 근데 여기서 이상한 게 있어. 이란은 진작에 이런 충돌을 일으킬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지금일까? 타이밍이 그냥 나온 게 아니야.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 대 이란 충돌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니거든. 수면 아래에서 수년 동안 쌓여온 압력이 임계점을 넘은 거야. 냄비에 물 끓이는 거랑 똑같아. 보글보글 소리 나기 전까지는 조용하잖아. 근데 뚜껑 열리는 순간 다 알게 되는 거지. 핵심은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문제야. 국제원자력기구, 즉 IAEA는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수준에 상당히 근접했다고 여러 차례 보고해왔어. 이게 미국과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레드라인이야. 이스라엘은 자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선제 행동에 나선다는 원칙을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나라거든.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이야. 이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상당 부분이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빠져나가. 페르시아만에서 생산된 원유가 세계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거쳐야 해. 이란은 바로 이 길목 옆에 있어. 그러니까 이란이 군사적 긴장을 높이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이 즉각 반응하는 구조인 거야.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움직인 거고 이란도 맞대응에 나선 거야. 국제 정치 갈등이 에너지 패권 싸움과 직결되는 상황이 된 거지. 카카오페이 잔액 조회하듯 매일 뉴스 스크롤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느꼈을 거야. 근데 정작 이 뉴스들이 내 자산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았잖아. 그 연결고리를 이제 짚어볼 거야. 이 전략에는 사실 시장이 아직 다 반영 못한 변수가 하나 더 있거든. 그게 뭔지 알아? 유가가 오르면 나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보다 아주 가깝게 연결돼 있어. 주유소 기름값이야 뭐 당연히 오르겠지 싶을 거야. 근데 그게 끝이 아니거든. 택배비 오르잖아. 배달비 오르잖아. 마트 물가 오르잖아. 항공권 가격 오르잖아. 심지어 네가 매달 내는 각종 구독 서비스 가격도 결국 물류비와 운영비에 연동되어 오를 수 있어. 스마트폰 앱 하나도 서버를 유지하는 데 전력이 들어가고 그 전력 단가가 에너지 가격이랑 연결되거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경로야.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전방위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거야. 그리고 물가가 오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가 어려워지는 거고.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던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흔들릴 수 있는 거지. 이게 왜 무서우냐면 금리가 높은 상태가 유지되면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잖아. 집 살 때 받은 변동금리 대출 생각해봐. 월 이자 조금만 올라도 생활비가 확 쪼여드는 느낌 알잖아. 그 압박이 기업한테도 고스란히 가는 거야. 기업들 입장에서도 돈 빌리는 비용이 올라가니까 투자 줄이고 고용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내 월급 통장이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면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해. 연결고리가 생각보다 훨씬 짧고 빠르게 우리 일상에 다 있어.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변화는 진행되고 있어. 근데 대부분은 이게 자기 자산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모르고 있다고. 모르고 있으면 진짜 손해야. 그것도 꽤 크게. 시장이 지정학적 충격을 받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이 있어. 첫째는 유가 상승이고, 둘째는 달러 강세야. 셋째는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거든. 지금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벌어지고 있어. 달러가 강해진다는 게 왜 문제냐면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큰 나라는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 원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말이야.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 원자재를 사오는 비용이 늘어나는 거야.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원가가 오르는 거지.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신흥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달러 자산으로 옮기는 경향이 있어. 우리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팔고 나가면 국내 주식 지수가 흔들릴 수 있는 거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공급망 문제도 봐야 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물류가 제약을 받으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들의 공급 경로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어. 물론 당장 반도체 생산이 멈추는 건 아니지만 조달 비용이 오르고 납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야. 기업들이 올해 실적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하는 게 다 이런 이유에서야. 문제는 이걸 모르면 그냥 막연하게 무섭기만 한 거야. 뭔가 터질 것 같은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다가 타이밍을 다 놓치는 거거든. 그런데 있잖아, 역사를 보면 이런 공포의 순간에 반드시 나타나는 반전이 있어. 그게 진짜 놀라운 패턴인데. 걸크전 기억에? 그때도 똑같이 공포에 질렸었어.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을 때 전 세계 시장은 패닉 상태였어. 유가가 급등했고 주식은 빠졌어. 다들 세계 경제가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거든. 근데 실제로 1991년 1월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이 작전을 개시하고 전쟁이 본격화된 그 순간부터 시장은 오히려 반등하기 시작했어.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이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보다 나쁜 일이 터지더라도 그게 명확해지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나은 신호였던 거야. 이게 역설적이지만 실제로 자본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야. 아랍 국가들이 원유 수출을 금지했고 유가는 단기간에 몇 배 가까이 올랐어. 그 후 어떻게 됐냐면 에너지 자립 기술 개발이 가속화됐고 에너지 산업 자체가 구조적으로 재편됐어. 위기가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불러온 거야.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봐봐. 전쟁이 나든 경기가 흔들리든 각국 정부와 대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줄이겠다는 발표는 아직 없어. 오히려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국내 기술 인프라 강화 움직임이 더 강해지고 있거든. 위기 속에서도 이 흐름만은 바뀌지 않고 있는 거야. 역사는 반복돼. 정확히 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패턴은 비슷하게 돌아오거든. 근데 이 모든 걸 이해한다고 해서 지금 내 판단이 맞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걸 정리해줄 그림이 필요해. 지금 시장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폭풍우 속에서 중심을 잡으려는 팽이야. 팽이를 알지? 팽이가 빠르게 돌 때는 옆에서 건드려도 잘 안 넘어지잖아. 근데 속도가 줄면 금방 휘청이다가 쓰러지거든. 지금 시장도 그래. 중심축이 되는 실물 경제와 기술 산업의 펀더멘털이 아직 살아있는 동안은 외부 충격이 와도 결국 균형을 찾아가게 돼 있어. 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지금 상황은 정전된 건물 아니야. 갑자기 불이 꺼지면 다들 당황해서 출구 쪽으로 우르르 몰리잖아. 근데 그 건물 안에 손전등을 가진 사람은 침착하게 자기 목적지로 걸어가. 데이터와 역사적 맥락이 바로 그 손전등이야. 시장이 패닉 상태일 때 맹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 세 가지 흐름을 기억해줘. 첫째, 에너지 관련 산업은 고유가 국면에서 수혜를 받는 구조야. 정해 마진이 좋아지는 정유업체나 에너지 기업들이 여기 해당해. 둘째, 방산 산업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질수록 각국 정부의 수요가 늘어나. 실제 전쟁 수주 실적이 있는 기업들은 이 국면에서 주목받아 왔어. 셋째, AI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수요는 지정학적 불안과 무관하게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흐름이야. 이건 단기 이벤트에 흔들리는 게 아니거든. 이 세 가지 축이 지금 돈이 이동하는 방향이야. 구체적인 종목 판단은 현재 시점 기준으로 직접 체크해봐야 해. 시황은 매일 바뀌니까. 그럼 앞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시나리오를 그려볼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세 갈래 길이 있어. 그리고 각 길마다 돈의 방향이 달라져. 첫 번째 시나리오는 조기 협상이야. 국제사회의 중재나 외교적 채널을 통해 갈등이 봉합되는 경우야. 이럴 때는 시장이 빠르게 안도 반등을 하는 경향이 있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눌려있던 우량 기술주들이 살아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 1991년 걸프전 직후가 딱 이 패턴이었어. 두 번째 시나리오는 국지전 지속이야. 전면전으로 확전은 되지 않지만 소규모 군사 충돌이 이어지면서 유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이야. 이 경우에는 에너지 관련주와 방산주가 수익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기술주는 저점 분할 접근이 유효했던 역사가 있어.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옆으로 긴 박스권을 그리는 국면이야. 세 번째 시나리오는 최악의 경우야.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통항이 제한되거나 충돌이 주변국으로 확전되는 경우거든. 이 경우에는 전 세계 공급망이 직격탄을 맞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등할 수 있어. 이런 국면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이고 안전자산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게 역사적으로 반복된 대응이었어. 지금 어느 시나리오로 향하고 있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려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단 하나의 시나리오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상황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 자산을 한 방향에만 몰아두는 건 지금 같은 국면에선 위험할 수 있어. 근데 반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현금만 들고 있는 것도 답이 아니야.
그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마지막으로 얘기해 볼게.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 해야 하느냐야. 첫째로 지금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유가 상승에 취약한 부분이 어딘지 점검해봐.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업종 관련 자산이나 고금리 환경에서 실적이 눌리는 성장주 비중이 너무 높다면 이 국면에서 점검이 필요해. 현재 시점 기준으로 직접 확인해봐. 둘째로 에너지와 방산 쪽 흐름은 지금 눈여겨봐야 해. 막연하게 뛰어드는 게 아니라 실적과 수주 기반이 있는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현재 흐름을 직접 체크해봐. 좋은 자산은 위기 국면에서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생기기도 하거든. 셋째로 현금 비중에 대해 솔직하게 생각해봐. 지금 내가 얼마까지 버틸 수 있는지 그 여유 자금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야. 공포에 질려서 손절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 마진이 있어야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판단이 흔들리지 않아. 우리 부모님 세대가 IMF 외환 위기를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운이 아니야. 무릎 꿇을 때 팔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야. 그 준비가 지금 우리한테도 필요한 거야. 공포는 누구한테나 와. 근데 그 공포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10년 후 자산의 차이를 만들어. 지금 이 위기의 구조를 이해한 너는 이미 대부분보다 한 발 앞에 있는 거야. 돈은 흐르는 곳에 기회가 있어. 그 길목을 지키는 달러의 시선이 여러분 곁에 있을게.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하길 바랄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